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리려니 많이 떨리네요. 사실 필립의 사연방을 너무 좋아하는 애청자지만 이렇게 나이 든 사람도 보내도 되나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육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태어날 때 손가락이 6개의 손가락으로 태어나 남들과는 다른 모습이라 감추고 싶은 손가락이라고들 합니다. 이와 반대로 아픈 손가락인 건 괜히 마음이 쓰이고 더 관심을 가져주고 싶은 사람을 일컬어 이야기합니다. 감추고 싶은 육손이 그리고 늘 보듬어줘야 할 아픈 손가락. 여러분은 어떤 손가락에 더 애정이 가시나요? 부모에게 있어 아픈 손가락은 늘 안 됐고 보살펴주고 싶은 자식을 말합니다. 다른 자식들과는 다르게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그런 자식이죠. 부모님은 모두 똑같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말을 하지만 가끔 육손이처럼 감추고 싶은 손가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장성한 새 아이가 있지만 솔직히 상황에 따라 좀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 속 안 썩이고 뭐든 알아서 척척하는 자식. 뭔가 늘 부족하고 품에 안아줘야 할 것 같은 자식. 하지만 저에게 있어 새 아이는 모두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누구 하나 차별한 적 없고 누구 하나만 오냐오냐 한 적도 없습니다. 부모라면 이래야 되지 않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아였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시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잘해드려야겠다는 게 제 인생에 있어 소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제 인생에 있어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한 가족을 파국으로 만든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이름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는 절 차디찬 고아원 문 앞에 절 버렸고 원장님을 부모로 알며 성장했습니다. 세연아, 이제 너도 성인이 됐으니 직업도 찾고 좋은 남자도 만나야지. 그래야죠. 그런데 좀 겁나네요. 뭐가? 전 부모도 없는 고아인데 누가 절 받아줄까요? 너처럼 예쁘고 착한 아이를 누가 마다하겠니? 시부모님을 부모처럼 섬기며 이제껏 받지 못한 부모 사랑 다 받으며 그렇게 살기를 내가 늘 기도하마.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알겠지? 네, 원장님. 전 그렇게 성인이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시장에 허드렛 일이며 남의 집 식모살이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옷도 안 사 입어, 화장도 안 해, 술도 안 마셔. 그 돈 다 모아서 어디에 쓰려고?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 너 나중에 후회한다. 난 돈 벌어서 좋은 집 살 거야. 그리고 결혼해서 남편이랑 시부모님 모시고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살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이다. 시부모랑 남편이 있는데 왜 네가 집을 사? 난 고아잖아. 남편이랑 시부모님이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난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거기에 대한 보답은 해야지. 넌 너무 자존감이 낮아, 세연아. 너 꽤 괜찮은 여자야. 고아라고 해도 기죽지 마. 돈 없으면 어때? 사람이 먼저지. 그런 돈 바라는 남편이랑 시부모는 아예 보지도 마. 인간 말종들이니까. 고맙다, 친구야. 너는 늘 나한테 칭찬만 해줘서. 사실을 말하는 거야, 이 바보야. 가방끈도 짧고 백도 없고 연줄도 없어 저는 오로지 혼자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업계에서도 일 잘하기로 소문난 타고난 일꾼이 되었죠.
세연씨, 그때 일당 좀 센 거 알아봐 달랬지? 네. 좀 힘들긴 한데 괜찮겠어? 뭔데요? 이삿짐 배달. 이삿짐은 집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것도 사람 써요? 모르는 소리. 요즘은 사람들이 뭐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요즘 작은 집도 다 사람 불러서 이삿짐 싼다니까. 참 다들 조금만 부지런하면 돈 안 들 텐데.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삿짐을 나른다고 하면 팀을 이루어 이삿짐 나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일당도 세고 한나절이면 충분히 일을 마칠 수 있어서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 손발이 척척 맞던 팀원 중 하나가 일을 갑자기 그만두면서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는 정두필 씨. 올해 나이가... 올해 27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 해봤어요? 몸으로 하는 건 다 자신 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경력도 있고요. 필두 씨, 세연 씨 잘 따라다니며 배워. 세연 씨 여자라고 깔보지 마. 완전 베테랑이니까. 네. 손 없는 날에는 정말 바쁘게 일이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편리함을 추구했고 이삿짐 또한 사람을 쓰는 일이 많았죠. 차, 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무거워. 전 제 몸보다 더 큰 짐보따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떨어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내려오는 저를 보자마자 온몸으로 저를 감싸 안았고 둘이 같이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온몸으로 보호했고 다행히 저는 팔꿈치에 작은 타박상만 있었을 뿐 아무 이상이 없었죠. 그런데 어머, 괜찮아요? 내 팔! 결국 그는 저를 보호하려다 팔이 부러졌고 깁스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떡해요? 세연 씨가 책임져야죠. 네, 제가 치료비랑 저 때문에 일 못한 거랑 다 배상할게요. 전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네? 그럼 내가 괜찮을 때까지 내 옆에 있어줘요. 네? 이래서 저 밥도 못 먹어요. 저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그는 하필 오른팔을 다쳐서 그는 정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의 자취방으로 가서 밥도 해주며 그의 손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도 쌓이고 정이 쌓이다 보니 이성적인 감정도 차츰 쌓이게 됐죠. 오늘 안 가면 안 돼요? 네? 나랑 있어줘요. 그건... 나 세연 씨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남편도 될 수 있고요. 남편이요? 내 몸을 던져가며 세연 씨 구한 건 본능 같은 거였어요. 이 여자는 내가 평생 지켜야겠다는 생각. 나 세연 씨 아니면 그 누구도 못 만날 것 같아요. 필두 씨. 세연 씨. 우리는 그렇게 하룻밤을 보냈고 서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고아라 그냥 필두 씨의 부모님께만 허락을 받으면 됐었죠. 필두 씨, 나 너무 떨려. 그냥 예의 있게 인사만 하고 금방 나오자. 알겠지? 왜? 난 어머님이랑 친해질 건데? 엄마가 그렇게 정다운 성격은 아니셔. 하지만 속정은 있으셔서 세연이 널 많이 좋아하실 거야.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그와 10살 차이 나는 남동생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기에 전 어머니께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엄마, 저희 왔어요. 앉아라. 자신의 아들인데도 냉기가 서린 듯 너무 차가운 시어머니의 태도에 전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 놓고선 말씀하셨죠. 결혼한다고. 네. 네, 어머님. 그럼 필성이 등록금은?
전 등록금이란 말에 이게 무슨 말인지 했습니다. 그러자 필두 씨는 한숨을 쉬고는 대답했죠.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니, 솔직히 꼭 지금 결혼을 해야 하냐? 지금 필성이 중요한 시기야. 내년에 대학 가는데 뒷바라지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넌 형이 돼서 너만 생각하냐? 아휴. 엄마 신경 안 쓰이게 할게요. 이 사람은 필성이 뒷바라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야, 너 말이 좀 그렇다. 아니, 형수가 시동생 공부 뒷바라지 하는 게 뭐가 이상한 일이라고. 지금 벌써부터 네 마누라 편드니? 그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든 말든 둘이 알아서 하고 매달 필두한테 들어가는 돈은 지금처럼 매달 넣어라. 알겠냐? 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필두 씨는 이 집안의 모든 걸 책임지고 희생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필두 씨가 희생하는 걸 어머니는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였고요. 다른 사람들은 시댁에 처음 인사 가면 아무리 못해도 과일이랑 찻잔에 담긴 차 정도는 대접받는다던데 저는 종이컵에 믹스커피도 고마운 줄 알아라는 식으로 대하는 시어머니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필두 씨... 오늘 미안해. 엄마가 좀 성격이 있으시지? 둘러서 말하지 않을게. 왜 필두 씨한테 이렇게 냉랭하게 대하시는 거야? 보니까 도련님은 엄청 챙기시는 것 같던데. 다 내 잘못이지. 다 내 잘못. 그리고 필두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첫 아이고 아들이라 필두 씨를 끔찍이 사랑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장손. 여보 이거 봐봐. 우리 필두 완전 장군감이지? 그러네요. 근데 내가 필두를 가진 내내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해서 좀 밉기도 해요. 정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서 얼마나 다행이야. 당신이 고생 많았어. 너 엄마가 고생한 만큼 효도해야 된다. 알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귀하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두 씨가 10살이 되던 해 시어머니는 시동생을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들을 둘을 두게 될 시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큰 분이셨죠. 아이고 오늘 날이 많이 흐리네. 필두야 우산 꼭 가져가라. 비요? 비 안 와요. 저 학교 갈게요. 저 녀석 비 오면 아버지가 학교 앞으로 가마. 왜 저렇게 청개구리지? 아가야, 너는 절대 형 닮으면 안 돼. 알겠지? 당신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필두는 내 자식이 아니라 당신 자식 같아요. 나도 둘째가 태어나면 당신이랑 필두처럼 만날 붙어 다닐 거예요. 아이고, 그러세요, 마나님. 나 갔다 올게. 참, 혹시 모르니 우산 2개 챙겨야겠다. 으휴, 저 극성. 그리고 그날은 정말 시아버지 말씀대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고 시아버지는 근무하던 중 비가 내리는 걸 보고 바로 필두 씨를 학교 앞으로 데리러 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산 가지고 가랬더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빨리 가야겠다. 시아버지는 아들에게 우산을 씌워주기 위해 억수 같은 비를 뚫고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비 때문에 보행자가 있는 줄 모르고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버린 큰 트럭에 시아버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시고 만 겁니다. 아이고, 필두 아버지. 나는 어쩌라고. 아버지. 이 새끼,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산만 가지고 갔어도 네 아버지 이렇게 되진 않았어. 네 아버지 네가 죽인 거야. 아이고, 애한테 무슨 막말이야? 넌 태어날 때부터 기분 나쁜 애였어.
결국 내 남편까지 잡아먹고 네가 내 자식인 게 정말 싫어. 싫다고.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악담을 들은 필두 씨는 그날 이후로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어릴 때부터 똑똑하기로 소문이 난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시동생에게 많이 집착했고 시동생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형의 희생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늘 말했다고 합니다. 필성이 학교에서 그러는데 필리핀으로 어학연수인가 뭔가 그것 좀 보내야겠다. 네? 요즘 애들은 방학이면 다들 어학연수 간다더라. 여기 적힌 내용이랑 학비 보고 날짜 맞춰서 돈 만들어라. 엄마, 이건 우리 형편이 좀 많이 무리인 것 같아요. 뭐? 너 필성이 불쌍하지도 않아?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태어난 애야. 그리고 저렇게 공부를 잘해도 다른 집처럼 뒷바라지를 척척해주는 것도 아니고 넌 양심도 없냐? 그렇게 동생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 그게 아니라... 아씨! 필성아, 해주기 싫으면 싫다고 해. 내가 거지도 아니고. 나 안 가. 안 간다고. 필성아, 필성아. 필두 씨는 희생만 강요하는 시동생과 시어머니 때문에 청춘이 뭔지도 모른 채 다 흘려보내고 매일 일만 하고 늘 돈 걱정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동생이 정말 똑똑해. 그래서 안 해줄 수도 없고 미안해. 같이 하면 되지. 도련님 잘 되면 우리도 좋은 거잖아. 그렇지. 우리 필성이 꼭 서울대 가서 못난 형이 못한 것들 엄마 위에 다 해줄 거야. 반드시. 썩어도 준치라고. 저는 미운 시댁 식구들이라도 있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식구니까 제가 챙겨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했죠. 저희는 간단하게 결혼사진만 찍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신혼생활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죠. 오로지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보, 아무리 이삿짐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해도 여긴 작은 도시라 수요가 적어. 우리 서울로 가자. 서울?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서울. 거기서 작지만 이삿짐 센터 제대로 해보자고. 서울이라... 그래, 당신이랑 뭔들 못하겠어. 가자, 서울로. 우리 부부는 하나부터 열까지 퍼즐 끼워 맞춘 듯 너무나도 잘 맞았습니다. 힘들어도 웃고, 좋아도 웃고, 둘이 함께라면 어느 것도 무섭지 않았죠. 하지만 단 하나, 시어머니와 시동생만 아니면 걱정은 하나도 할 게 없었죠. 서울? 서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럼 엄마랑 나는, 우리는 어쩌고? 도련님, 우리가 서울 간다 해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몸만 멀어질 뿐 매달 드리는 생활비는 걱정 마시고. 둘이 엄마랑 놔두고 잠수 타면 우리는 황 되는 건데? 중졸이랑 고졸이랑 머리 맞대서 생각한 게 서울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렇네. 우리 아들 말도 잘한다. 역시 똑똑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달라. 이 못된 것들. 둘이 무슨 작당을 하고 서울 가려고. 못 가. 못 간다고. 엄마, 우리도 서울 가는 거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하지만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수요가 많은 곳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힘들게 살 게 뻔한데. 그럼 석 달치 생활비 주고 가. 그리고 서울 도착하면 주소, 연락처 바로 알려주고. 만약에 이거 안 지키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 진짜... 그럴게요, 도련님. 말대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보, 우리 그만 가요. 응?
전 부모도 동생도 없어서 이 상황이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혼란스러웠지만 분명한 건 남편이 시동생과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석 달치를 어떻게 마련해? 나 모아둔 돈이 좀 있어. 뭐? 아주 어릴 때부터 모은 건데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건가 봐. 그러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우리 서울 가자. 그래야 우리 일도 잘 되지. 세연아. 한 식구잖아. 한 식구. 우리가 조금만 더 희생하자. 그러면 해 뜰 날도 오겠지. 전 그렇게 10대 때부터 모은 돈을 모조리 시댁에 주고 남편과 함께 서울로 갔습니다. 지방에 살 때도 그리 넉넉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구한 집은 정말 사람이 살 만한 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이 돈에 이 집 사실 구하지도 못해요. 이 집도 지금 없어서 난린데 할 거유 말 거유. 할게요. 여보, 도배랑 바닥이랑 수돗물도 제대로 안 나와. 괜찮겠어? 어쩌겠어. 잠은 자야 하잖아. 그 돈 필성이한테 주지만 않았더라도 우리 훨씬 나은 데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해, 여보. 으이구, 미안하단 소리 그만해. 사장님, 저기 바로 짐 옮기면 되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낡고 낡은 집이지만 둘이서 도배도 하고 여기저기 고쳐가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했죠. 그리고 약속대로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희 서울 왔어요. 야, 너 시엠이 말이 말 같지 않아? 네? 도착하자마자 전화번호랑 주소 보내라고 네 시동생이 이야기했어 안 했어? 왜 이틀 동안 깜깜무소식이야? 왜? 집도 구하고 고치고 해야 해서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대가리에 똥 들었냐? 그런 거 하나 제대로 기억 못하고 기다리게 만들어? 죄송해요. 엄마, 줘봐봐. 난데요. 네, 도련님. 저희 주소랑 전화번호가요. 알겠고, 형한테 전화하세요. 저 학원 하나 더 다니게 돼서 생활비 좀 더 붙여야 한다고. 네? 아씨, 왜 자꾸 두 번 말하게 하지? 형한테 전화라고. 진짜 무식해서 그런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도련님? 자기 말만 하고 끊어버린 전화. 정말 시동생만 아니면 이단 옆차기를 날려서 정신개도를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죠. 그런데 시자가 붙은 사람에겐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알기에 전 참아야 했습니다. 점점 저는 돈 주고도 욕먹고 점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더 속상해할까봐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죠. 저희는 작은 상가를 구해 든든 이삿짐이라는 상호를 걸고 이삿짐 센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파리만 날릴 뿐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이야기한 생활비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이 없으니 막막했죠. 그래서 전 남편 몰래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요즘 자꾸 어딜 가? 아, 동네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지도 알아보고 전단지도 좀 돌리고 하려고. 전단지야 많이 돌렸잖아. 답답해서 그래. 나 갔다 올게. 여보! 남편이 모르는 5시간의 외출. 저는 근처 냉면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5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내가 그릇인지 그릇이 나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혼이 나갔죠. 그렇게 몰래 한 아르바이트는 결국 꼬리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못 들었어? 다짜고짜 무슨 말이야? 80만 원 생활비 더 올려달라고 했잖아. 일주일 후면 학원비 내야 한다고. 80만 원? 그게 무슨 소리야? 아씨, 돌대가리야? 또 까먹었나 보네. 아휴.
누굴 말하는 거야? 아씨, 네 마누라지 누구야? 시동생과의 통화가 마무리될 때쯤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전 축 처진 몸을 이끌고 사무실로 왔습니다. 당신, 왜? 무슨 일 있어? 왜 당신이 다 짊어지려고 해? 왜 만날 옷이 젖어서 들어오고 어딜 갔다 오는 거야, 어? 여보, 필성이가 생활비 더 달래서 지금 어디서 일하고 온 거지. 맞지? 맞잖아. 그냥 사무실에 앉아있기도 답답하고 그래서. 하지 마. 해도 내가 해. 왜 당신이 고생을 해? 왜? 여보.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인처럼 울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을 보니 가슴이 아팠죠. 정말 남편 말대로 우리 둘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동생이 대학을 가면 성인이 될 거고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지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 징글징글한 돈 걱정도 끝날 거란 희망도 가졌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온 지역을 돌며 우리 이삿짐 센터를 홍보하는 데 열심이었고 홍보 덕분인지 하루 이틀 점점 저희 이삿짐 센터에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수입도 늘어났죠. 꼭 잘 된다 싶으면 우리 부부 앞으로 가로막는 시동생과 시어머니. 그해 겨울 시동생은 서울대에 합격했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도련님 너무 축하해요. 서울대라니. 와. 우리 필성이가 서울대 가는 건 이미 확정된 거였어. 없는 집에서 혼자서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다고.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동네 사람 자꾸 물어봐라. 서울대 간 시동생 있는 사람 몇이나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도 그동안 도련님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었는데 노력한 보람이 있네요. 그치 여보?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네?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었다고? 지금 필성이가 서울대 간 게 다 니들 덕분이라는 거냐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머님. 나도 그렇게 들렸는데? 형이 말해봐. 내가 서울대 가니까 안 입고 배 아파? 말해봐. 그런 게 어딨어. 네가 잘 되면 나도 좋은 거지. 뭐가 좋은데? 참네. 형은 나한테 죄인이야. 알아? 아버지만 계셨어도 나 이렇게 살지 않았어. 다 형 때문이라고. 너 말 다 했어? 형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지. 설마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 듣고 싶은 건 아니지? 그런 생각이면 진짜 미친 거지. 제정신이면 그런 말 못하지. 그만하자. 기차표 끊어놨으니 어머니 모시고 내려가. 내가 어딜 가? 뭐? 서울에 우리 학교가 있는데 내가 왜 내려가? 당연하지. 필성이 니네 집에서 학교 다닐 거니까 그리 알아. 엄마, 저랑 상의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방 하나뿐이에요. 잘 됐네. 필성이 저 방 주고 니들은 일하러 가니까 거실에서 잠만 자면 되잖아. 뭘 그렇게 비비고 와서 말을 해? 말을 하긴. 이제 결혼한 지 1년째인데 신혼방을 시동생한테 내주라니요. 진짜 시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말을 들은 채 만 채 시동생 짐을 저희 방에 들여놓고 들어 누워버리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시동생 시집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아침부터 잘 때까지 온갖 시중이란 시중은 다 들었죠. 형수! 나 아침에 반찬 5개 이상은 있어야 하는데 몰라요? 우린 바빠서 그렇게 못 차려 먹어요. 사실 아침도 사무실에서 계란이랑 고구마 먹고 치우고요. 그럼 나도 고구마랑 계란이나 처먹어라 이 말이에요? 아니 서로 바쁘니까 그렇게 간단히 하자는 거죠. 물가도 비싸고. 삼시세끼 다 차려 먹기 힘들어요. 아씨 거지 같은 집구석에 있는 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어휴 개떡 같아.
시동생은 제가 정성 들여 차린 아침상을 엎어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사실 남편한테도 이렇게 잘 차려주지 않는데 시동생 지가 뭔데 내가 차린 밥상을 엎는 건지 정말 저걸 매로 다스려야 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동생 저녁을 차려주기 위해 남편보다 조금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동생 밥상 차려주려고 도마에 대고 감자나 양파를 썰면 시끄럽다고 미친놈처럼 날뛰었죠. 나 지금 공부하는 거 안 보여요? 아무리 중태라고 그러지.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나보고 공부를 하라고. 지금부터 숨소리도 내지 말아요. 정말 나 미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저 새끼가 진짜 돌았나? 전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해서 저도 놀라 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한계치에 다다른 듯 한 번만 절 건들면 정말 제가 미칠 것 같았죠. 더 가관인 건 이 모든 걸 시어머니한테 모두 다 일러 바친다는 겁니다. 야, 너 돌았어? 왜 공부하는 애 방해를 하고 먹을 거 가지고 구박하고 너 뭐하는 년이야? 어머니, 저희도 도련님 뒷바라지 하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꾸 왜 이러세요?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희 집이고 도련님이 얹혀 사는 건데 왜 제가 도련님 눈치를 봐야 하냐고요? 이게 뭘 잘못 처먹었나? 아가리를 확 그냥!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해요. 도련님도 저희 집에 왔으면 저희가 생활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야 해요. 도련님 등록금 누가 내나요? 저희가 내잖아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며느리년한테 이런 소리를 다 듣고, 아이고. 아이고는 누가 하늘 갈 때 그때 하세요. 곡소리도 한두 번이지. 저도 이제 정말 듣기 싫으네요. 뭐? 시애미한테 말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너 죽고 싶어? 어머니 저 바빠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전화만 해도 온 힘을 다 빼놓는 시어머니. 생각해보니 남편을 만났을 때 미워도 식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했던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이런 부모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될 놈은 자빠져도 잘 된다고 시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저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정말 난 놈은 난 놈이었죠. 아이고 우리 천재. 아이고 네가 내 새끼 맞냐? 이 못난 어미한테서 태어나 이렇게 효도를 하다니.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솔직히 열악한 환경에서 행시 합격하기란 힘들지. 이제 엄마 고생 끝이야. 내가 돈 벌어서 이딴 거지 같은 집이랑 비교도 안 되게 좋은 데서 살게 해줄게. 말만 들어도 고맙다 고마워. 아이고 내 새끼. 너 그럼 이제 이 거지 같은 집에서 나가는 거냐? 왜 말을 또 그딴 식으로 해? 왜? 행시 붙은 것도 꼽냐? 어? 이 자식이. 왜? 치려고? 쳐봐! 쳐! 전 그때 참고 참았던 것이 폭발했고 쳐보라는 말에 전 있는 힘껏 시동생 얼굴에 강펀치를 날렸습니다. 아! 뭐야! 야, 너 미쳤어? 감히 누굴 때려? 이 거지 같은 집 없었으면 너 서울대는커녕 아무것도 못했어. 솔직히 네가 형 때문에 이런 호사를 누리는 거지 네가 잘해서 잘됐다고 생각해? 넌 양심도 없냐? 와, 뭐 같지도 않은 게 형수 해주니까 쳐 돌았나. 이걸 진짜 확. 이 새끼가. 남편은 절 때리려는 시동생의 팔을 잡고 그대로 꺾어버렸습니다. 나한테는 뭐라고 해도 좋아. 하지만 감히 네 형수한테. 짐승만도 못한 새끼.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더니 뭐라고? 네가 공부할 때 난 아르바이트 뛰었고 난 너한테 새 신발 사주고 난 같은 운동화를 10년 가까이 신었어. 떨어져도 신고 또 신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주고 희생했는데 내가 이 꼴 보려고 너 같은 새끼한테 돈 벌어다 준 게 아깝다 이 새끼야.
아니 이놈이 감히 누굴 때려? 안 놔 이거? 엄마,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 엄마 자식 아닌가요? 제가 정말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나요? 네? 말씀해보세요. 네가 네 아버지 그렇게 만든 건 맞잖아. 그리고 난 널 가졌을 때부터 기분 나빴어. 그냥 네가 안 태어났으면 했다고. 그런 말 다 했네요. 정영자 씨, 박필두 씨, 우린 이제 가족 아닙니다. 당신들과 오늘을 마지막으로 인연 끊겠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저놈이, 아이고. 앞으로 길에서 봐도 아는 척하지 마라. 알겠냐? 대가리에 근거 없는 것들이 겁이 없어요, 겁이. 엄마, 당장 나가자. 호텔 잡을게. 에이, 퇴! 재수없는 것들. 지옥에나 떨어져. 저보다 정영자 씨가 먼저 가실 것 같네요. 저 새끼가. 머리야.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와 시동생과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시청 과장으로 들어가고 나서 저희들에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기요, 여기 미성년자한테 일을 시킨다던데 맞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시죠? 여기서 일했던 부모한테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나이 어린 아이들 노동 착취했다고. 뭐라고요? 대입시험 끝난 학생들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서 신분증 다 확인했어요. 자발적으로 성인이 와서 일하는 건데 뭐가 잘못인가요? 민원이 들어왔으니 저희는 처리할 뿐입니다. 그럼 다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뭐야? 이상해. 왜? 저번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애들이 일한다고 찾아왔거든? 그래서 신분증 보자 했더니 짜증내고 갔어. 정말? 그리고 이상했던 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묻지도 않고 그냥 일 시켜달라는 거야. 필성이가 개입된 것 같아.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왜? 시동생은 자신의 공권력을 행사해 우리 이삿짐 센터를 괴롭혔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전화가 와 이삿짐을 옮겨달라고 했다가 잠수를 타질 않나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와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참고 또 참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해 뜰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노력한 게 빛을 발한 걸까요? 저희 회사를 눈여겨보던 대기업 회장님이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어서 와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높으신 분이 저희를 어떻게 찾으셨는지. 투자하고 싶어요. 네? 얼마 전에 성북동 저택 기억하죠? 네. 우리 노모가 계신 집이었는데 두 분이 어머니 유품을 어찌나 소중히 다뤘는지 집에 와서 정말 감동했어요. 그 오래된 사진첩이며 어머니가 수십 년간 간직했던 장신구까지. 보자기에 싸서 곱게 보내준 걸 보고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하고 싶었어요. 당연히 저희가 할 일인데요. 그래서 투자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게 내 일이에요. 아니, 저희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 나 믿고 한번 멋지게 일해봐요. 알겠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회장님의 지원 덕에 더 많은 직원들을 채용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우리 부부는 포장이사로 고객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아서 척척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해 법인 사업자가 되었죠. 체인점을 운영하고 싶다는 문의도 늘어 3년 만에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보, 이게 웬일이야. 우리 든든 이삿짐 센터 체인점이 전국에 50개가 넘어. 그래, 다 당신이 노력한 덕분이야. 당신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야, 우리 둘이니까 가능했지. 만날 좋은 아파트 이삿짐만 나르느라 고생했지? 이제 좋은 아파트 구경만 하지 말고 우리도 집주인 돼서 볕이 잘 드는 좋은 아파트에서 살자. 정말? 와, 고마워 여보. 내가 고맙지.
정말 고마워, 여보. 그렇게 우리는 만날 집만 나르던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고 방이 3개인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고아인 저와 늘 희생만 하던 남편, 우리 둘에겐 희망이란 절대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죠.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저희는 전국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이삿짐 센터로 성공했습니다. 한 번씩 저도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생각이 나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은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그 사람들은 희생이란 걸 평생 모르고 늘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시동생은 시청에서 계급이 높은 고위 공무원이 됐을 거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배도 아프고 왜 그런 사람들은 벌을 안 받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삿짐 센터로 이삿짐을 옮겨달라는 고객에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직원에게 듣게 됐습니다. 사장님, 해도 너무하다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려요. 무슨 일인데요? 아니, 저희 직원이 세탁기를 옮기다가 발을 헛디뎌서 세탁기에 살짝 스크래치를 냈거든요. 직원이 바로 죄송하다고 했고 배상하겠다고 했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해서. 세탁기가 비싼 건가요? 비싼 거면 말도 안 하죠. 요즘은 잘 안 쓰는 그 옛날 세탁기 있잖아요. 10년은 넘었다고 하던데. 쓰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100만 원이나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대표님, 그 사람이 예전에 자기가 고위 공무원이었다고 말만 하면 저희 회사 없애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대요. 뭐라고요? 직원이 말하길 고위 공무원 같지 않아 보였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 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말로 사람 기를 팍 죽였다니까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처리할게요. 전 고객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비스업이니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곳은 자동차도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이었고 처음 저희 부부가 서울 상경했을 때 살았던 낙후된 마을, 그 달동네였습니다. 높은 계단을 걷고 걸어 겨우 고객의 집에 도착했고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계십니까? 아니, 아침부터 누구야? 문을 여는 순간 고객이란 사람도 저도 너무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고객은 바로 저희 부부를 괴롭히고 끝까지 악담을 퍼부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맞다, 너 이삿짐 센터 하지? 근데 필성이가 엄청 큰 회사라고 했는데 든든 이삿짐 센터, 그게 네가 하는 거야? 네, 그럼 저희 직원에게 10년도 넘은 골동품 세탁기에 스크래치가 났다고 난리친 고객이 그쪽이세요? 아니, 인연이 시애미를 봤으면 절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뭐? 그쪽? 엄마, 그만해. 아이고, 신수가 훤하시네. 그러는 너는 꼬라지가 왜 이러니? 뭐라고? 보니까 너 잘렸구나. 설마 했는데 너 성질에 무슨 공무원이야, 공무원은. 알고 보니 시동생은 아나무인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고 그러다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불명예 퇴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늘 생각했어. 너 같은 놈이 나라의 녹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되나 하고 말이야. 너 돈 때문에 잘렸지? 자, 니들이 말했던 100만 원이야. 돈이나 내놓고 꺼져. 아니, 그렇게는 못하지. 야, 너 일로 와. 너, 나 치면 바로 고소할 거야. 조심해. 너 이 돈 받고 싶지? 그럼 얼굴 대. 뭐? 받기 싫으면 나도 법으로 이야기할 거고. 어쩔래? 할게. 자,
너 내 얼굴이 흠이라도 지면 내가 너 완전 부셔버릴 거야. 왜 내가 널 때리니? 내가 너니? 자, 요거 100만 원을 내가 이렇게 네 뺨때기에 맞게 나눠왔네. 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야, 씨, 뭐 하는 거야? 저는 돈 좋아하는 돈맛 제대로 보라고 100만 원어치 싸다구를 날렸습니다. 다친 데 없지? 자, 100만 원. 너 일부러 우리 회사에 이삿짐 의뢰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다신 연락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해놓고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런 거에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정신 차려. 이제 넌 거지야, 거지라고. 세연아, 아니 아가, 내가 이렇게 빌게. 이왕 이렇게 준 돈 인심 좀 더 써라. 우리 이런 집에 사는 거 너 가슴 아프지도 않냐? 그동안 서운했던 거 다 잊고 우리 다시 한 가족으로 지내자. 우리 큰아들 내가 너무 그리워서 매일 밤 눈물로 살았어. 지랄하지 마세요. 어디다 대고 구라야? 100만 원도 아까워. 내 마음 같아선 내 남편이 니들 때문에 희생한 거 다 받아내고 싶다고. 다신 우리 회사에도 우리한테도 전화하지 마.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전 그렇게 남편이 억울했던 것까지 모두 한풀이를 하고 당당히 그 집을 나왔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라는 노래 가사가 있죠. 인생이 다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어렵게 살려고 할까요?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사랑해야 하고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섬겨야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가끔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산다는 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인데 말이죠.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 평범한 말을 가족에게 아끼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